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오늘은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소비를 어떻게 또 해가고 목돈을 불려가는지 부자되는 세상님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월급 200만 원으로 이제 1억을 모으기까지 저의 실전 사례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통장을 진짜 오랜만에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통장 깐 거죠. 부생님 통장 깐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하면서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네. A부터 Z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정말 합니다. 0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도 공입니다. 공. 자, 공융경. 공에서 시작해서 지금 1억 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직장에 2015년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때 하고 나서 통장을 만든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좌 신규가 2015년. 이 첫 월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에 이제 인턴 수습 기간은 3개월 정도 거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급여를 받은 게 이제 200만 원.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첫 계산한 게 2015년 11월 30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2018년 11월이니까 네. 3년 후에 지금 잔액이 단위가 100단위에서 억이 됐어요. 네. 1억 600. 네. 200만 원이 지금 정말 네. 1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200만 원이 네. 1억 600만 원이 됐어요. 일단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써야 되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네. 소비랑 지출을 네. 최대한 통제하는 게 재테크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소비 지출 통제하는 법.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하면서 효과를 봤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가계부 작성, 두 번째는 통장 쪼개기예요. 대부분은 아마 재테크 시작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네. 제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가계부를 처음에 작성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처음에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 정말 나의 수입을 일일이 다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가계부를 작성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거를 진짜 뭐 한 달에 쓴 내역이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계부 어플이 이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플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5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3월이랑 4월 달에 나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전체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어플 설치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보통은 네네. 어플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 수강생 사례예요. 이제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떤지 항목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은 워낙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가계부 어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고정비와 비고정비.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나 통신비 있죠.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매달 이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항목을 먼저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경조사비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목별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통신비로 한 1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알뜰폰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소비 계획을 세워주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이제 목표 지출을 세우는 네. 단계입니다. 사실 저는 가계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가계부를 안 써도 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안 쓰면 돼요, 돈을. 아 그냥 안 쓰면 되나? 돈을 안 쓰면 쓸 게 없잖아요, 그냥. 네. 정말 저는 200만 원 받았을 때 190만 원을 저축을 했으니까 10만 원의 핸드폰 비용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썼으니까 네.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냥 안 쓰면. 그 다음에 어쨌든 가계부 여러분들 만 원, 10만 원, 뭐 몇천 단위까지 하지 마시고 큰 걸로만 한번 정리를 해서 큰 틀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장 쪼개기요. 이거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가계부 작성을 하는 걸로 저축을 많이 하시는데 통장까지 쪼개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장 쪼개기의 핵심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통장을 우리가 주거래 급여 통장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뭐 생활비 나가고 경조사 나가고 이제 각종 비용들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항목별로
지출로 지금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장 한 개를 한 개의 목적으로 해서 목적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의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조사 통장. 지난달 이번 달 결혼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조사 통장도 별도로 카카오 통장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트 통장.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트도 따로 할 때 각자 자기 돈을 지출하지 않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실 목적이라면 물론 이제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내가 뭐 지출 내역을 그냥 각 항목별로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월급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선 앞에 이제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내가 이번 달에 목표한 지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급여 당일날에 선 저축 후 지출이에요. 일단 시드머니 통장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냐면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중간에 인출하면 안 되는 통장인 거죠.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선은 시드머니 통장에 100만 원을 급여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넣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비 내가 목표한 지출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자동이체 많이 활용하시니까 신용카드 통장에 넣어놓고 경조사비는 경조사에 그리고 청약 통장은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이 나간다. 그럼 그것도 청약 통장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저축 통장에 지금 부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를 넣었어요? 시드머니 통장에는 처음부터 막 많은 돈을 넣게 되면 중간에 좀 포기할 수 그렇죠.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번 달에 지출을 급여가 이제 200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10% 정도 더 줄여서 100만 원 먼저 저축을 해보고 만약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네.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가는 거예요. 네네. 5만 원, 10만 원씩.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서 저축액을 늘려 나가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깨지 않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깨지 않는 그런 지금 통장을 만들고 이게 선저축하는 통장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비로 지금 패턴을 나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기 적금을 무조건 만들었어요. 지금 나라에서 항상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는 근로자 우대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로자. 이게 장기저축이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인데 이거는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금 청년을 위한 상품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가 가장 높고 금리 플러스 보너스까지 주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3년에서 5년이 되면 정말 목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정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자율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자율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도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비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소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50만 원씩 넣었다가 나중에 금액을 조금 올렸었는데 맞아요. 이게 깨지 않는 방법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약속을 지킬 만한 금액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통장 여기 두 번째도 깨지 않는 돈인데 예비비 말고도 이게 돈이 많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내가 남은 돈을 자유롭게 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부어요. 50이 아니라 뭐 100 이상 돈 되는 돈을 좀 모았고 나머지 예비비로 항상 좀 놔두는 거예요. 저는 예비비를 놔뒀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 직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놔두고 나머지 소비는 제가 한 달에 거의 10에서 30이 안 됐던 돈이니까 이 돈으로만 좀 놔두고 그 외로는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금이나 정기적금. 그래서 이 2 통장이 있으면 목돈으로 확 불려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니까 실제로 내가 내 소비했던 걸 보는 거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적성이 뭐에 썼는지도 모르면은 뭘 줄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목적성 있는 통장을 보면 빠른 템포로 이 돈 이렇게 썼구나, 이 돈을 썼구나, 내가 지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반성도 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이 확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통장 쪼개기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비에서 큰 항목을 차지하는 먹고 마시는 비용 이런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요. 저는 특히 이제 효과를 봤던 게 고정비에서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매달 이제 얼마씩 돈이 빠져나가는지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10,000원씩, 20,000원씩 더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지하철로 환승하다 보니까 환승 비용이 매번 이제 갈 때마다 100원, 200원씩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하철 정기권을
원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K패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한 거의 3만 원씩 비용 세이브를 했고요. 통신비도 6만 9천 원 매달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것도 이제 알뜰폰으로 이제 갈아탔고요. 네. 그다음에 생필품 비용도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싸면은 무조건 사서 쟁여두는 거. 네. 근데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장에는 이득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네. 이게 많잖아요. 집에 많이 있는 게 보이면은 함부로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것도 1+1, 2+1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만큼 내가 또 헤프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딱 네. 필요한 만큼만 사서 이제 구비를 했더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세이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비를 절제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저축하면 되는지 월급 통장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 통장으로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떻게 나눠서 넣어야 될지 아마 헷갈려 하실 건데, 일단 오늘 방법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ISA 계좌. ISA 계좌는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통합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통합 되거든요. 계좌. 네. 하나의 계좌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으면서 절세 혜택까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종합한 짬뽕 같은 계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통합 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네. 순간 됐을 때는 이 세금이 정말 중요한데, 장단점을 보면은 너무 좋은 상품이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과세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이제 일정 금액까지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과세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사실 중간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다가도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네. 갑자기 뭐 투자하느라 목돈이 들어갈 때 이 돈을 이제 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적금을 깬다 하더라도 그 적금 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 금액만 필요한데 중도 인출도 가능하면서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비과세이고 중도 인출 가능. 자, 이 두 개에서 뭐 사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상품이 원래 없었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계좌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단점이요. 네,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의무 가입 기간 3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실 1년 넘어가면은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서 단점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납입 한도. 네. 1년에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이제 1억 원까지. 그래서 요즘 뭐 이제 1억 모으기 챌린지가 다시 또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ISA 계좌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빨리 만들수록 이득. 네.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있어요. 가입 조건이. 네, 성인이거나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네.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해요. 2번은 뭔가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내가 받은 적이 있거나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ISA 계좌 유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이제 일반형이 있어요. 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형, 농어민형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 드리면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4년이면 2023년에 총 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나 네네. 이제 서민형에 해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가 이제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이제 비과세,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비과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의 차이인데요. 이제 일반형은 200만 네. 원까지고요. 1년에 서민형이랑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또 인터넷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거기에 나온 부분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통장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이요? 네, 파킹 통장.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파킹 통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요. 네. 우선 파킹 통장은 주차하는 것처럼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이름이 이제 불리는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돈을 하루만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도 이자가 쌓인다. 그리고 이제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4%대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네. 보통 일반 예금에 넣어두면 금리가 거의 붙지가 않아요.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이 돈을 하루만 파킹해도 연 2%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 뭐 뉴스도 4%대 실종해서 매력 잃은 예금 파킹 통장이 뜬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편이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를 위한 편이기도 해서 네. 제가 연령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연령 제한 없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은행 첫 급여 우리 통장, 처음으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통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만 18세 이상부터 해서 만 35세 이하까지 네.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가 네. 이걸 특별히 소개해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은행 수수료가 대부분 평생 면제, 두 번째로 네. 필요한 경우에 금리 우대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을 또 네, 해준다고 해요. 신용대출 금리 우대.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해요. 아, 제주여행 패키지. 네, 그래서 네네. 숙박권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렌트카까지 그 비용을 대준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여행까지도 생길 수가 있군요. 네. 똑같은 급여를 넣는 건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옵션을 준다고 하면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 수수료가 면제되고 잠시 있는 유동자금도 계속해서 이자가 2%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상품은 확실하게 매력적인 게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NH농협. NH1934 이제 우대 통장인데요. 1934. 네. 네. 이게 지금 숫자 들어가면 별로네요. 예,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킹 통장보다 좀 금리가 높아서 소개를 네.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금리가 높군요. 이거는 연 3%예요, 3%? 네, 오. 3% 우대금리예요. 우대금리. 그러니까 우대금리. 기본 금리가 있고 예. 우대금리를 또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NH농협은행도 한번 파킹 통장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네. 이제 K뱅크에서 지금 챌린지 박스라는 통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어플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 이름에 챌린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 챌린지를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표한 기간 안에 그 챌린지를 성공을 했을 시에 기본 1.5% 금리에 거기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해가지고 최고 4%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기본이 1.5고 최고 네. 4.0, 4%대 금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하루만 두더라도 이렇게 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또 잘 찾아서 챙기신다고 하면 목돈 모아갈 때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금융상품 CMA부터 MMDA, MMF 어떤 통장에서 원금 손실이 없고 이자를 더 주는지 이런 비교하면서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금리 뭐 1%, 0.5% 이거를 사실 예민하게 받아들여야지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돈도 더 잘 굴리는 법이에요. 저는 이런 거는 작은 돈부터 잘 모아가는 MZ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모으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처음에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잘 관리하면서 모으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는 능력까지 이 네 가지를 사실은 모두 갖춰야지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멘트를 넣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돈을 목표를 해서 간다고 하면 그 한 달 한 달이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계부는 안 했지만 다이어리에 제가 한 달 한 달씩 모아가는 돈이 뒤에 00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자산은 형성해 가는구나. 이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건데 돈을 버는 거는 이런 모으는 거를 하는 시간에 돈 버는 능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직장인이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사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